우리가 충분한 이야기를 좀 더 할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1분이라도 귀중하니까. No rush. No rush. No rush. There's no rush. We just want to do the right deal.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네, 두 번째 한랭킹 흔들리는 세 남자로 잡아봤습니다. 이 세 명 중 한 명,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사실상 이번 회담에서 북한으로 이제 빈손으로 갔는데 앞서도 이제 뭐 일부러 포장을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를 본인도 걱정을 할 거고 이 세계적으로도 좀 흔들린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 김정은 위원장의 내상을 좀 입었다고 봅니다. 리더십이 흔들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네. 결국 북한 체제에서 이러한 실수는 김정은 위원장의 잘못이 아니라 결국 실무자, 그 실무 협상을 했던 김혁철이 보고를 잘못했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예. 그런 판단을 하셨다. 아마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고요. 아,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뭔가 경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수차례 이야기했고 금년도 신년사에서도 경제 성장을 강조했는데 네. 당분간 경제 성장이 어렵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의 말을 지키지 못한 리더자, 지도자 그런 측면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을 얻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협상 결렬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정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서 준비된 화면을 통해 보셨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약간 조급한 모습, 그러니까 물론 이 결렬된 결과가 나오기 전의 모습인데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급할 거 없다. 오히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부사 기질이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저렇게 조급하게 나오니까 나는 한 발 더 물러서면 좋지 않을까. 이런 판단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판을 뒤엎은 게 아닌가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기술이 조금은 떨어진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조급하면 예.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급할 이유가 없거든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 회담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고요. 시간을 길게 두고서 비핵화談판을 짓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재선 가도에서도요. 만약에 이번 회담에서 미국 국민들이 바라는 만큼 또는 미국의 야당이 바라는 만큼의 어떤 성과를 못 내면 도리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 협상이 합의를 해서 가더라도 그 어떤 성과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비판하거나 아니면 미국 언론들이 비판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못 가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환영 못 받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얘기는 나중에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은 제재 빨리 풀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진척이 없으면 본인 입장에서 얻을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냥 가더라도 충분히 자기의 입지를 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 돼 있다는 거죠. 오히려 협상의 결론이 나왔을 때 더 불리하다.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빅딜이라고 하는 정도의 협상이 나오면 그거는 본인한테 유리하지만 스몰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정도 합의를 해갖고 갔다가는 차라리 판을 엎고 오는 것보다 더 안 좋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트럼프 입장에 여유가 있었고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걸 끌려가는 그런 어떤 회담의 모양새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수가 좀 낮았다는 우리 앵커의 말씀이 동의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김정은은 성공의 덫에 빠진 거예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자기가 이겼잖아요. 예. 왜냐하면 만난 것 자체가 훨씬 더 성과였던 것이고 그다음에 만나는 그 현장까지도 사실은 실무협상에서 합의문이 안 나왔습니다. 당시 최선희 부사하고 성킴 대사가 예. 압박까지 조율했지만 합의가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요란스럽게 만났는데 정작 합의문은 의제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네. 북미 관계 정상화, 한반도 평화체제, 그다음에 완전한 비핵화. 예. 그러니까 사실 당연히 그때는 김정은이가 승리죠. 판정승이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때의 성공의 경험을 보면 트럼프는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외교적 성과를 내야 되고 오바마와의 차별성을 위해서 성과를 내는데 급급해하니까 내가 계속 합의 안 해주고 가다가 현장에서 단판을 지면 내가 또 따낼 수 있다. 예. 라고 하는 지난 성공의 경험에 덫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온 겁니다. 가로를 몇 개 비워놓고 사소한 것들은 합의를 해놨지만 굵직한 제재 해제 문제는 내가 단판을 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이번에는 그게 바뀐 거죠. 왜? 단판을 짓지만 제재 해제는 자기가 원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것을 트럼프가 안 들어주면 자기는 조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급한 쪽이 자기인데 자기는 지난 경험만 생각하고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제재 해제 안 해준다고 계속 버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은 조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1분이 아깝다는 저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에는 김정은이 얻고자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조급했고 조급하니까
다급했고 다급하니까 협상에서 기술이 좀 낮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제재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면 대북 제재 이후에 북한 경기가 이제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론화시키진 않고 있지만 바로 제재가 풀리지 않고 경기가 당장 좋아지지 않으면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의 여론도 자연스레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렇죠. 숨기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재가 이번에도 문제가 된 제재라는 게 2016년 이후의 제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제재 효과가 있었다는 것을 북한 측이 역설적으로 반증해 주는 거예요. 정말 이 제재가 우리한테 힘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벌써 지금 3년이 지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3년째 제재 효과가 지금 북한을 아프게 하고 있다는 게 입증이 된 건데 이게 안 풀리고 계속 가면은 경제 주름살이 계속 클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게 그동안 비축해놨던 예화가 있었는데 이 예화가 고갈될 가능성이 계속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북한 내부에서도 불만들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아마 생각하면서 열차를 타고 가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주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내가 그럼 고개를 숙이고 굴복을 해서 나가야 되나? 아니면 미국을 더 세게 비난하면서 미국과 고슴도치질로 또 한번 붙어야 되나? 이 고민들을 할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탄 열차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지면 적지 않은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어쨌든 북한과 미국은 대화를 계속 이어가겠다.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데요. 그 얘기 리용호 외무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제재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결의 총 11건 가운데서 2016년부터 17년까지 채택된 5건, 그중에서 민수 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They were willing to denuke a large portion of the areas that we wanted, but we couldn't give up all of the sanctions for that. So we continue to work and we'll see, but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particular suggestion. We had to walk away from that. 회담은 결렬됐지만 대화는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미묘한 게 대북 제재, 북한은 부분 해제라고 얘기하고 미국은 완전한 해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해석차가 결국 이번 협상에 결렬된 가장 큰 이유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그렇다면 5개 북한 측에서 요구했던 부분 해제 5개는 어떤 해제를 말하는 이제 2016년 이후에 사실은 6개 대북 제재가 나왔어요. 그것은 2270, 그 다음에 2321, 2356, 2371, 2375, 2397 이렇게 6개인데 그중에 2356은 여행금지만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의미가 없고 그래서 5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담고 있는 5개 제재를 이렇게 언급한 건데 이용호 외무상은 일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그 5개가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의 핵심 내용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사실상이란 말만 붙이면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상 모든 제재를 해제해달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왜냐하면은 2016년을 기점으로 제재의 성격이 바뀌어요. 2016년 이전에는 북한의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갖다가 획득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재를 하다가 2016년 이후부터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북한 경제 전반에 대해서 제재를 하겠다. 그래서 그 내용은 북한의 농수 축산물 수출, 그리고 천연자원 수출, 그리고 섬유제품 수출, 그리고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투자, 북한 노동자의 해외 활동, 그리고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석유 공급 제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엄청나게 아프죠. 근데 그거를 갖다가 이용호 외무상이 일부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제해달라고 한 거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면 사실상 전부다. 그래서.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일부입니까? 전부입니까? 전부죠. 그거 빠지면 다음 달에는 김근식 교수님도 설명해 주시겠지만 그 다음 단계 북한에 대한 제재는 소위 말하는 이빨이 없다고 하잖아요. 북한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주도권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저 부분을 구분해서 잘 봐야 될 게 이용호가 나와서 하는 게 우리는 군사 분야를 제외하고는 다 우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동안의 대북 제재는 북한이 핵실험하거나 장거리 미사일 쏠 때는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WMD, 대량살상 무기를 제조하는 데 관련된 자금, 물자, 인력을 통제하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때는 핵무기를 가진 상태가 아니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국가였기 때문에 핵실험에 대한 제재는 WMD를 봉쇄하는 데 맞춰놨습니다. 근데 계속해가지고 2016년부터는 4차 핵실험을 해버렸고 그다음에 이른바 화성계열 미사일, 탄도미사일 막 쏘아 올릴 때 5개 이 제재가 된 거거든요. 이 5개 제재는 WMD에 대한 봉쇄가 아니라 이제는 전면적인 관계를 이제 본색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물, 수산물, 농산물, 그다음에 광산물, 그다음에 인력 송출, 그다음에 석유 제품 수입, 그다음에 해외 계좌, 해외 은행 지점 개설 금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묶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북한을 아프게 하는 제재는 뒤에 있는 5개 제재인데 이 제재를 일부 해제니까 풀어달라. 앞에는 그대로 할게.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핵무기를 가진 상태에서는 WMD 들어가는 걸 막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가져버린 상태인데. 그러니까 사실 전면 해제가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 사실 대북 제재뿐만 아니라 이 비핵화 관련해서도 동상이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They wanted sanctions lifted, but they weren't willing to do an area that we wanted. They were willing to give us areas, but not the ones we wanted. That facility, while very big, it wasn't enough to do what we were doing. We had to have more than that. Basically, they wanted the sanctions lifted in their entirety, and we couldn't do that. 회담 과정에 미국 측은 용변지구 핵시설 폐기 조치 외에 한 가지를 더 해야 한다고 끝까지 주장했으며 따라서 미국이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명백해져 있습니다. 이런 기회마저 다시 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저 말이 약간은 저는 이 소름이 좀 끼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이 북미 회담 전에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정식 인정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는데 사실 비핵화 부분에서도 전혀 진전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전체 핵 프로그램을 고려해서 북한이 그 정도의 해제를 요구한다면은 적어도 영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추적해온 미공개 농축 우라늄 시설을 포함해라. 이렇게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미국이 말했던 그 알파. 스티븐 비건 대표가 항상 이야기했던 게 이번 협상은 영변 플러스 알파다. 그러니까 그 알파가 북한이 공개하지 않은 농축 우라늄 시설이란 거죠. 그런데 그 질문했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답을 안 주고 놀랐다고 해요. 그러면서 결국 그것은 포함시키기를 거부한 거로 봐야겠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제재는 실질적인 걸 다 해제받고 비핵화 조치는 영변만 한다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 시설은 어떻게 미국이 확인할 것인가 하는 전반적인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불신이 생긴 것이고 그러면은 이러한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향후에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사인을 하지 않고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결국에는 그러면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어떤 가치나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는 건데 최 교수님 보면은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그런 말을 했죠. 고철이 된 이 영변 시설을 미국 제재를 풀려고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영변이 아직도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얘기 했잖아요. 아직 크긴 하지만 그 이후에 영변이 사실은 사찰의 대상이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북한이 핵시설을 또 우라늄 농축 우라늄 만드는 거나 아니면 원심 분리기에 가동하는 지역을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 부분을 지금 미국이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북한도 미국이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만 그걸 테이블에 올릴 거라고 북한이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설마 이걸 플러스 알파로 낼까라고 한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올라오니까 당황을 했을 것이고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주장을 하다 보니 결렬이 됐을 것 같은데 지금 떠오르는 게 강선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강선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라늄 농축 장소로 확인되고 있고 거기서 원심 분리가 수천 대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몇 군데가 더 있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연변만 해체해가지고는 핵시설을 완전히 해체했다고 보기가 힘든 거죠. 비핵화를 가기 위해서는 지금 분산돼 있는 다른
그 우라늄 농축 시설이라든지 핵과 관련된 시설들을 다 처리하지 않으면 비핵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좀 당황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근식 교수님, 이 예. 플러스 알파라는 지역이 북한의 영변 말고 어디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하는 거죠? 일단 뭐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게 강선입니다. 그러니까 강선. 평양에서 남포 가는 사이에 강선이라고 있는데 네. 그 강선의 아마 지하에 이 농축 우라늄 시설을 아마 대규모로 갖고 있다는 게 정설이고요. 근데 일부 또 보도나 아니면 최근에 일본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 강선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 사실은 서너 개 이상의 또 지하 핵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두고두고 또 놀라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영변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시설에 대한 논란이 문제가 좀 제가 예감이 좋지 않은 게 뭐냐면 2002년도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차 북핵위기가 시작되기 뭐냐면 제임스 켈리 당시 차관보가 평양에 들어가가지고 네. 알루미늄 하나 제시하면서 원심 분리기 돌리고 있는 거 아니냐. 농축 우라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여기에 김계관 부상이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면서 우리는 핵무기보다 더한 것도 가질 권리가 있다. 이 말 한마디로 판이 깨지는 거였거든요. 사소한 것 시작해서 서로 부인하면서 판이 깨지고 결국은 제네바 합의가 깨져가지고 2차 북핵기로 갔습니다. 예. 북한은 NPT를 탈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플러스 알파 있지 않느냐. 지금 트럼프는 제기해놓은 겁니다. 이거 거둬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정은 NCND입니다. 지금 예. 시인도 부인도 이용호 기자에게 보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나중에 북한은 어떻게 할 거냐. 트럼프 이미 제안을 해놓은 건데 이 부분을 놓고 또 북한이 기싸움을 하면서 뛰쳐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예. 순순히 시인한다면 자기들이 신고하지 않은 지하 핵실을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이 클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흔들리는 남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한번 그 모습 보시겠습니다. He is a racist, he is a con man, and he is a cheat. $35,000 check was one of 11 check installments that was paid throughout the year. Edited my statement to Congress about the timing of the Moscow Tower negotiations before I gave it. So to be clear, Well, it's incorrect. And, you know, it's very interesting hearing like that and having it in the middle of this very important summit is really a terrible thing. 네, 방금 보셨던 장면 2차 북미 정상회담 첫날이었죠. 친교 만찬을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워싱턴에 있었던 코언 청문회를 봤는데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미국 네. 본토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결정적인 증언이 청문회에서 나왔다면 저 같아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러시아 스캔들 관련해서도 이제 예. 특검 보고서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센터장님 곧 나온다고 발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북미 영향을-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지위가 상당히 불안한 거죠. 하필이면 협상 당일날 저것 때문에 사실은 CNN이나 주요 언론 보도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탑 이슈가 아니라 저 이슈가 헤드라인을 차지했어요. 아, 예. 그리고 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된 합의를 가지고 돌아갔을 때는 엎친 데 겹친 격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협상의 유연성이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어려운 환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어려운 환경을 잘 돌파해와서 돌파할 가능성은 있다고 보지만 이제는 코언은 이제 다시 감옥에 가고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특검이 이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은 실질적으로 기소를 할 것인지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탄핵 절차가 개시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그 부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을 갖고 그래서 당분간 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많은 관심을 두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네요. 네.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도 흔들리는 건 분명한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이제 지켜 세운다고 하면서 네. 고 원비어군 관련 발언은 오히려 김정은 위원장을 좀 두둔했다고 하면서 지금 미국에서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을 것이다. 근데 그거는 원비어 관련 사망. 예, 몰랐을 거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김정은 위원장이 모르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처리하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몰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을 시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회담이 결렬은 됐지만 회담이 그래도 우리는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후폭풍을 맞는 거잖아요. 예. 미국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또 본인이 원비어 들어올 때도 미국으로 이송돼 올 때도 본인이 직접 공항까지 나가가지고 북한 인권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이렇게 바꾸니까 원비어 가족도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도 사실은 인권 차원에서 미국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인데 핵담판 이것 때문에 인권을 저버린다고 하는 비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얘기했지만 이것이 또 후폭풍이 돼서 또 비난의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이 미국 본토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회담 결렬의 키가 계속 무엇인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이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이번 회담의 결렬의 키는 볼턴이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1차 싱가포르 회담 때는 폴튼이 그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고 많은 경우 트럼프와 폼피오 라인에게 문제를 맡겨놓았습니다. 네. 맡겨놓았는데 그 자리에 바로 볼튼도 앉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이 끝난 다음 돌아간 다음에 미국 전문가들과 강경 보수 세력에서 그 자리에 볼튼이 앉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황당한 합의가 나올 수 있느냐. 네. 볼튼 침묵서를 강하게 제기합니다. 네. 이번에 볼튼이 두 번째로 또 가는데 볼튼이 이제 또 황당한 스몰 딜이든 비그 딜이든 합의가 나오면 볼튼은 이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볼튼은 이번에 작심을 하고 네. 이번에 이 자리에 배석했고 결국은 트럼프가 볼튼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볼턴이 이번 회담에 주요 키를 잡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결렬의 결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장이 뭐 한번 기자회견도 열고 방금 전 오늘 아침에도 이 간단히 기자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저희 순회 회담을 옆에서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미국에서 하는 미국식 대사법에 대해서 우리하기 힘들어하시지 않은가. 부분적인 협의까지 해제하기 어렵다는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 국무위원장께서 이 앞으로의 이런 점이 고려에 대해서 좀 의욕을 잃지 않으시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미국의 이 기사는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 입장에 대해서 혹시 변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변화 없어요? 김 교수님, 예. 저기 최 부상이 말하는 미국식 개사법이 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김정은 위원장의 뭐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또 최 부상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선 이제 북한의 공식적인 대미 전략의 전환은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이번에 결렬된 다음에 이영호 부상의 기자회견이나 최선희 부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일단 고민의 흔적들을 볼 수 있는데 미국식 계산법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북한의 논리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비핵화 초기 조치로서의 영변 핵시설 플러스 추가라는 거하고 이 상응 조치로서의 제재 해제에 대한 수준과 범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안 맞았던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대로 자기들이 요구한 것들이 정당한 계산에 나온 것인데 왜 트럼프가 받지 않는가에 대해서 아마 자기식으로 억울하다는 이야기 지금 저렇게 계산법이 안 맞는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건 아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생각은 동의할 수 없었던 것 같고 저 대화에도 나옵니다만 조미 거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조미 거래에 우리 국무위원장님께서 좀 의아해하신다. 근데 거래라는 것은 주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핵무기라고 하는 물건을 어떻게 폐기하느냐에 주고 사는 건데 그러면 거래를 위해서 북한이 부르는 가격이 합당해야 되는 겁니다. 황당한 가격을 부르면 못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측에서 볼 때는 영변 그거 예전에 북미 그 협상 때 제레바비 때도 한번 써먹었던 카드고 그다음에 9.19 공동성명 때도 써먹었던 카드예요. 매번 쓸 때 제일 많이 났던 영변의 동결하고 보상받는 거였습니다. 이번 두 번이나 썼던 카드인데 또 갖고 나왔기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의 국방장관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같은 말을 두 번 사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두 번 사는 게 세 번 사라고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볼 때는 가격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그렇게 높은 고가의 가격을 부르면 하나 더 내놔라. 1+1은 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0+알파를 한 거예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들의 계산법이 나와서 한 건데 네. 북한에서는 그 생각을 못하고 너무 높은 가격을 싼 상품을 내놓고 불렀다 보니까 계산법이 안 맞는다고 지금 억울해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거래 의욕을 다 잃었다는 저 말도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지 헷갈리는데요. 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오늘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김정은과 관계가 매우 좋다라는 이 글을 트위터에 남기기도 했는데요. 계속 뭐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에게 적극 중재를 이제 부탁한 것 같은데 어제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그 의지를 밝혔거든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마지막 남자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회담 결렬을 지켜본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 한편으로 이해가 가기도 하고 너무 아쉬움이 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답방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죠. 그런 전망도 있지만 네. 지금 현재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미국과 북한 간의 어떤 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더 커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뭐 특사를 파견한 건 아니면 정말 뭐 판문점에서 지난번에 만났던 것처럼 남북 정상이 직접 만나서 얘기할 기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거는 네.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저는 물론 답방이 무산됐다는 쪽에 뭐 무게가 실리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도리어 답방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아, 그게 어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답방을 해서 그걸 계기로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가능성이 다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만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하는 부분을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빠른 시일 안에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걸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부분, 네. 또 전화로 통화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밝힐 수는 근데 없겠지만. 조만간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연락을 좀 해야 될 것 그럼요. 같아요.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로 하는 문제보다는 제가 볼 땐 직접 만나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또 미국에 보내는 사인도 있을 것이고 또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차원에서 중재자 차원은 양쪽 의견을 들어보고 서로가 요구하는 거 뭔지를 좀 잘 생각해서 설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쪽은. 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고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중재 역할이라는 게 우리 이제 노사관계에서 조정과 중재라는 개념이 달라요. 조정은 양측을 앉아가지고 해결하도록 그냥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중재는 자기가 안을 가지고 강제로 해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럼 문 대통령이 양쪽 이야기 들어서 다시 대화하자고 하면 안 됩니다. 안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한테 북한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북한에 가가지고 너 이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을 바뀔 수 있는 중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트럼프만 바꿔놓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어제 3.1절 기념사는 북한의 비핵화 초기 조치가 미흡하다,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개성공단 협의하겠다고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북한 편을 들어주는 듯한 뉘앙스입니다. 이렇게 하면 사실 중재되지 않습니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최진봉 교수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